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빌라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각선영은 또다시 빈 방을 발견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엄마. 또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선 지 얼마나 됐을까? 1시간, 2시간. 선영은 급하게 외투를 걸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0층,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선영은 익숙한 동선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슈퍼 앞, 공원 입구, 버스 정류장. 어머니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들이었다. 엄마, 엄마.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텅 빈 거리만이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선영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공포와 불안이 온몸을 조여왔다. 이것이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씩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어머니 한순덕은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째였다. 기억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졌고 집을 나서는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다. 선영은 공원 벤치 곳곳을 살폈다. 어두운 그늘 속, 놀이터 뒤편, 화단 옆.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걸어야 했다. 계속 찾아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도 없었다. 편의점 앞에도 없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에는 경찰서가 최상단에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다. 여보세요. 저 박선영인데요. 또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그들도 이제 선영을 알았다. 매주 전화하는 그 딸을, 매번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그 목소리를. 네, 알겠습니다. 순찰 중에 발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보도블록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쳤다. 너무나 지쳤다. 3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멀쩡했다. 아니, 멀쩡해 보였다.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다. 약속을 잊거나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선영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80이 넘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을 때 선영의 세상이 무너졌다. 오빠는 미국에 있었다. 동생은 부산에서 식당을 했다. 결국 서울에 사는 선영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30년 다니던 은행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였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나섰다. 처음에는 아침에 산책 나간다며 나가셨다. 선영이 쫓아가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왜 혼자 나오세요? 같이 나가요. 누구야, 너? 우리 딸은 학교 갔는데. 어머니의 눈빛은 낯설었다. 선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그 순간이 가장 아팠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보는 순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더 자주, 더 멀리 나가셨다. 새벽에 나가시고, 한밤중에 나가시고,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가셨다. 선영은 현관문에 자물쇠를 달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창문으로 나가려 하셨다. 2층이었는데도 결국 자물쇠를 풀었다. 차라리 문으로 나가시는 게 나았다. 그리고 선영은 잠을 줄였다. 새벽마다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하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어머니는 사라지셨다. 햇살이 완전히 떠올랐다.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선영은 그들에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80 넘으셨고 회색 점퍼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몇몇은 귀찮다는 듯 지나쳤다. 선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침 8시가 됐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3시간이 지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할머니 찾으셨습니다. 역 앞 파출소에 계십니다. 선영은 택시를 잡아탔다. 손이 떨렸다. 안도와 분노, 안타까움과 자책감이 뒤섞였다. 어머니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실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파출소 의자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얼굴은 멍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선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선영을 보는 눈빛에는 낯설음이 가득했다. 누구세요? 선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매번 이랬다. 매번 자신을 몰라보셨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절대 익숙해질 수 없었다. 엄마, 딸이에요. 선영이요. 선영이, 우리 딸? 어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인식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한때 자신을 꼭 안아주던 그 손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무엇을 보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선영도 알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또 나가실 것이고, 선영은 또 찾아 헤맬 것이라는 것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슈퍼 주인 김영자가 어제도 어머니를 데려다 주었다. 3번째였다. 어머니가 슈퍼 앞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발견하고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나오셨네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친절했던 예전과 달랐다. 선영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목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죠. 어르신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날카로운 말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선영은 고개만 끄덕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실제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이웃도 비슷했다. 6층에 사는 최 씨였다. 그는 선영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박 씨, 어제 새벽에 또 어머니 찾으러 다니셨죠? 계단에서 소리 다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좀 봐주세요. 우리도 잠을 자야 하는데 새벽마다 복도에서 고함 지르시면 어떡해요. 최 씨의 말은 날카로웠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새벽에 어머니를 찾으며 소리를 질렀다. 급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라 미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3층에 사는 젊은 부부, 7층의 대학생, 9층의 할아버지. 그들은 선영과 어머니를 보면 슬쩍 고개를 돌렸다. 불편함이 역력했다. 또 나가셨다던데요? 관리를 해야죠. 아무리 치매라지만. 우리 아이가 무서워해요. 할머니가 복도에서 헤매시는 거. 복도에서 들린 수군거림들이었다. 선영의 귀에 모두 들렸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어머니는 가끔 복도를 헤매셨다. 집을 찾지 못하고 2층 저층을 오르내리셨다. 한 번은 7층 현관문을 두드리신 적도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7층에 사는 대학생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선영이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모셔왔지만 그날 이후 대학생은 선영을 마주치면 피했다. 약국 김 사장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약을 지을 때마다 상세히 설명해주고 복용법을 적어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약국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신 적이 있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셨다. 선영이 황급히 말렸지만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김 사장의 태도가 변했다. 여전히 예의는 갖췄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다. 업무적이고 간결했다. 약을 주면서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요즘 어떠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선영은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와 산책을 나가면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저 할머니 치매래요. 조심해야 해. 무슨 일 할지 몰라.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다. 그저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다. 동네 식당에 갈 때도 눈치가 보였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려 들어가면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번은 어머니가 식사 중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신 적이 있었다. 선영이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시고 갔지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치매인가 봐. 관리를 해야지. 좀 불편한데.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씨, 죄송한데요. 어머니 모시고 오실 때는 좀 시간대를 피해서 오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실제로 어머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했으니까.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 선영은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 모든 곳에서 눈치가 보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집에만 있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섬에 갇힌 것 같았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응, 알아. 미안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긴 침묵이 흘렀다. 오빠도 고민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올 수는 없었다. 가족이 있었고 일이 있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적응 못하실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도 사람인데.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전화가 끊어졌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왜 나만?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나?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았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었다. 병 때문이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는 눈빛으로. 선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선영이에요. 딸.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잠시 초점을 찾는 듯 했다.
선영이, 우리 딸, 희미한 인식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선영은 위로받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네,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다. 선영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동네는 고요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내일도 어머니는 나가실 것이고 선영은 찾아 헤맬 것이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도 계속될 것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였으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였으니까.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동네 구멍가게를 20년째 운영하는 김철수는 그날도 가게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좁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오늘 들어올 물건들을 체크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오전 9시쯤 한순덕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갔다. 혼자였다.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보았다. 어디론가 가는 듯 했지만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자주 목격했다. 할머니는 가끔 가게 앞에 와서 물건들을 보셨다. 무엇을 사려는지도 모르는 눈빛으로. 철수가 말을 걸면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다. 할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응? 아, 집이 어디더라? 그럴 때마다 철수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은 항상 황급히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철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불편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았다. 재고 관리, 손님 응대, 배달 준비. 할머니를 계속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가 길을 잃으면 위험했다. 그날 오후 철수는 공원을 지나다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순덕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다. 혼자였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쌀쌀해졌다. 할머니는 얇은 옷만 입고 계셨다. 철수는 망설였다. 가게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결국 다가갔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흐릿했다. 누구세요? 구멍가게 주인이에요. 집에 가셔야죠. 집이 어디더라? 철수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은 또다시 달려왔다. 얼굴에는 피로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철수 씨, 정말 죄송해요. 자꾸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선영이 어머니를 부축해 떠났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선영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힘겨워 보였다.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생각에 잠겼다. 박선영이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매일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이웃들의 눈치를 보고 지쳐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오늘도 그 할머니 일로 전화했다며? 응. 공원에 혼자 계셨어. 그 딸이 참 고생이 많네.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그러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줘? 모르겠어.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철수는 슈퍼 주인 김영자를 만났다. 영자도 한순덕 할머니를 여러 번 마주쳤다고 했다. 어제도 우리 가게 앞에 계셨어요.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 딸이 혼자 돌보는 게 힘들어 보여. 그러게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도와주다니? 할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시잖아. 우리가 보면 알려주는 거지.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사실 그 딸도 불쌍하고. 며칠 후 철수는 약국 김 사장도 만났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저도 바쁘거든요. 계속 신경 쓰기는 어렵고.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보이면 연락만 해주시면 돼요. 박선영 씨한테. 그 정도라면 뭐 할 수 있죠. 공원 청소를 하는 이동욱 할아버지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60대 후반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청소했다. 그 할머니 자주 봐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 할아버지,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같은 어른으로서 안타깝지. 철수는 조용히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할머니를 보면 연락하자는 것. 박선영의 번호를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자는 것. 편의점 알바생 대학생 정민수도 참여했다. 20대 초반의 청년은 흔쾌히 동의했다. 저도 할머니 집 찾는 거 도와드린 적 있어요. 새벽에 편의점 앞에 계셔서요. 민수 씨, 고마워요.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해요. 네, 그럴게요. 버스 정류장 앞 분식집 주인 정숙희도 가세했다. 50대 중반의 여성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딸이 참 힘들어 보이더라.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면 되지. 그렇죠. 다 같이 조금씩만 신경 쓰면 돼요. 세탁소 주인, 철물점 사장,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20명, 30명으로 늘어났다. 철수는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한순덕 할머니를 보면 안전한지 확인한다. 둘째, 위험해 보이면 박선영에게 연락한다. 셋째, 가능하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다. 불안하지 않도록. 거창한 조직도 공식적인 모임도 아니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의 작은 약속이었다. 서로 돕자는 마음이었다. 철수는 박선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알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다. 며칠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공원에 계시면 이동욱 할아버지가 지켜봤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계시면 정숙희가 확인했다. 편의점 앞에 계시면 정민수가 말을 걸었다. 선영은 이전보다 조금 빨리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연락이 오는 시간이 빨라졌다. 어머니가 멀리 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공원 벤치예요. 지금 슈퍼 앞에 계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드시고 계세요. 천천히 오세요. 연락들이 왔다. 선영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왜 갑자기 이런 연락들이 오는지 이상해했다. 철수는 그저 우연이라고 했다. 그냥 우연히 봤어요. 연락드려야죠. 선영은 의아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다. 철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거창한 감사를 바란 게 아니었다.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됐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았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철수는 새삼 깨달았다. 한순덕 할머니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날이었다. 박선영은 오전 8시에 어머니가 없는 걸 발견했다. 급히 외출복을 입고 나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또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공원 청소부 이동욱 할아버지였다. 선영 씨, 어머님 지금 공원 벤치에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고맙다는 말을 하며 공원으로 향했다. 뛰지 않아도 됐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았으니까. 공원에 도착하니 이동욱 할아버지가 어머니 옆 벤치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할머니, 날씨 좋죠? 햇살이 따뜻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이동욱 할아버지는 선영을 보자 일어섰다. 천천히 오셔도 됐는데 할머니 안전하게 계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공원 청소하다가 봤으니까 당연히 연락드려야죠. 선영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어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다치지 않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 무렵 집을 나섰다. 선영이 발견하고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 슈퍼 주인 김영자였다. 선영 씨, 어머님 우리 가게 앞에 계세요. 안으로 모셔뒀어요. 천천히 오세요. 선영은 슈퍼로 갔다. 어머니는 가게 안 의자에 앉아 계셨다. 영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드렸는지 종이컵을 들고 계셨다. 영자 씨,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가게 보고 있었으니까. 영자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다. 차갑게 느껴졌던 시선이 따뜻해진 것 같았다. 선영은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연락이 왔다. 약국 김 사장, 편의점 알바생 정민수, 분식집 주인 정숙희. 모두 어머니를 보고 연락을 주었다. 선영은 이상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잦았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구멍가게에 갔다. 생필품을 사러 갔다가 김철수를 만났다. 철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물건을 챙겨주었다. 철수 씨,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엄마가 나가시면 금방 연락이 와요. 동네 분들한테서.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연이겠죠. 동네가 좁으니까. 근데 너무 자주. 다들 어머님 걱정하시나 봐요. 좋은 일이잖아요. 선영은 철수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그들이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차가웠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슈퍼주인 영자는 이제 선영을 보면 먼저 인사했다. 약국 김 사장은 어머니 약을 챙겨주며 잔소리를 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비타민이에요. 선영 씨가 드세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김 사장이 비타민 한 병을 내밀었다. 선영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돌보는 사람이 건강해야 돌봄받는 사람도 좋잖아요. 선영은 비타민을 받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공원에서 이동욱 할아버지를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선영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영 씨, 어머니는 요즘 어때요? 똑같아요. 매일 나가시려고 하시고 힘들겠어요. 근데
선영 씨가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컸어요. 뭐려. 당연한 거죠. 우리 동네 어르신인데. 할아버지의 말이 선영의 마음을 울렸다. 우리 동네 어르신. 어머니가 이 동네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편의점에 갔을 때도 알바생 정민수가 말을 걸었다. 누나, 요즘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제가 새벽 근무할 때 할머니 자주 봐요. 혹시 보이면 연락드릴게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젊은이들까지 신경 써주는 게 신기했다.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을 걱정해준다는 게 세대를 넘어선 마음이었다. 분식집 정숙희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선영이 떡볶이를 사러 가면 항상 덤을 주었다. 어머니 드시라고 순대도 좀 넣었어요. 사장님, 돈 더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받으세요. 어머니, 잘 돌보는 선영 씨 보기 좋아요. 선영은 동네를 걸으며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처럼 불편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었다. 말을 걸어주었다. 선영 씨, 힘내요. 어머니, 오늘은 안 나가셨어요?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작은 인사들,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다. 선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전체가 함께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세탁소 주인이 선영을 불렀다. 선영 씨, 이거 어머니 옷이죠? 네, 맞아요. 얼룩이 있길래 제가 특별히 빼놨어요. 추가 비용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치매셨거든요. 그때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죠. 선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도와주는지. 그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움을 다시 전하고 싶어서. 저녁 무렵 선영은 어머니와 공원을 산책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예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엄마. 정말 예쁘죠. 공원을 걷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동욱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산책 나온 젊은 엄마가 인사했다. 조깅하던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느꼈다. 이 동네가 따뜻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본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멍가게 앞을 지났다. 김철수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선영이 다가가 말했다. 철수 씨. 응, 혹시 철수 씨가 뭔가 하신 거예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글쎄요. 뭘 했을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동네니까요. 다 같이 사는 거죠.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선영에게 힘이 됐다. 김철수의 작은 네트워크는 점점 확장됐다. 처음에는 10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50명이 넘었다. 동네 곳곳에 한순덕 할머니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 철물점 사장 오성진은 60대 중반의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 쉴 수 있도록. 할머니, 여기 앉아서 쉬어가세요. 한순덕 할머니가 가끔 철물점 앞을 지나갔다. 오성진은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의자를 권했다. 할머니는 앉아서 쉬었다. 오성진은 물을 한 컵 갖다 드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오성진은 그럴 때마다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편안해 보이면 박선영에게 연락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세탁소 주인 이미숙은 50대 초반의 활발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게 창문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한순덕 할머니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전화번호와 함께. 우리 동네 어르신이잖아요. 다 같이 돌봐야죠. 이미숙은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한순덕 할머니를 함께 지켜보자고. 상인들은 동의했다. 모두가 참여하겠다고 했다. 떡집 사장 박민호도 가세했다. 그는 매일 아침 떡을 만들며 가게 앞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갓 만든 인절미 한 조각을 드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방금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인절미를 받아 드셨다. 표정이 환해졌다. 박민호는 그 모습이 좋았다.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동네 파출소 경찰 최준혁도 특별히 신경 썼다.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이었다. 그는 순찰 중에 할머니를 자주 목격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집에 가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요. 최준혁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박선영은 항상 고마워했다. 최준혁은 괜찮다며 웃었다. 제 일이에요. 주민을 지키는 게. 동네 병원 간호사 정유진도 참여했다. 20대 후반의 밝은 여성이었다. 병원 앞에서 할머니를 자주 봤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그럼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유진은 대기실에 할머니를 모시고 차를 한 잔 드렸다. 박선영에게 연락해서 천천히 오라고 했다. 자신이 함께 있겠다고. 동네 학원 강사 김다은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를 종종 만났다. 할머니, 밤이 깊었어요. 집에 가셔야죠. 집이 어디더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요. 다은은 할머니와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의 집을 알았기에 그곳까지 모셔다 드렸다. 박선영은 문을 열고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동네 빵집 주인 한지우도 동참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사장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웠다. 할머니, 이거 갖고 온 빵이에요. 드세요. 고맙구나. 할머니가 빵을 받아 드셨다. 지우는 할머니가 빵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화원주인 송민재는 50대 후반의 온화한 남성이었다. 그는 가게 앞에 작은 벤치를 놓고 꽃들을 가꿨다. 할머니, 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할머니는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 앉아 꽃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했다. 이 꽃은 장미예요. 빨간 장미는 사랑을 뜻하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재는 계속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편안해 보여서. 동네 서점 주인 이수정도 참여했다. 40대 초반의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게에 할머니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편안한 의자와 그림책 몇 권. 할머니, 여기 앉아서 책 보세요. 할머니는 그림책을 넘기셨다. 글을 읽지는 못하셨지만 그림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수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동네 미용실 원장 최혜진도 동참했다. 30대 후반의 섬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면 항상 말을 걸었다. 할머니, 머리 예쁘시네요. 제가 빗어드릴까요? 그래 주겠니? 혜진은 할머니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드렸다. 할머니는 기분 좋아하셨다. 혜진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동네 곳곳에
한순덕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조직도 공식적인 모임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모여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김철수는 가끔 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어떤지, 박선영이 어떤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했다. 요즘 할머니 어떠세요?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덜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박선영 씨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늘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할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시지만 이제 위험하지 않았다. 곳곳에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으니까,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으니까. 박선영도 변했다. 예전처럼 매 순간 불안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가셔도 누군가 연락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상인들이 모였다. 김철수가 제안한 작은 모임이었다. 구멍가게 뒤편 작은 공터에서 간단한 음식과 함께 다들 고마워요. 한순덕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김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보면 반가워요. 슈퍼주인 김영자가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약국 김 사장도 동의했다.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원 청소부 이동욱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모임은 따뜻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공감했다. 그들은 단순히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마음도 빛나는 것 같았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동네 전체를 움직였다. 김철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이웃이구나. 진짜 공동체구나.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변화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순덕 할머니가 길을 잃는 횟수가 줄었다. 정확히는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어디를 가시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섰다. 박선영은 아침에 발견하고 급히 나섰지만 이미 전화가 와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정민수였다. 누나, 할머니 편의점에서 라면 드시고 계세요. 제가 끓여드렸어요. 따뜻하게 계시니까 천천히 오세요. 선영이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다. 정민수가 옆에서 티슈를 건네드리고 있었다. 엄마,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라면을 다 드신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맛있었어. 선영은 정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미안해. 새벽까지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밤 근무 중이었으니까요. 할머니랑 이야기도 나누고 좋았어요. 이야기를? 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요. 재밌었어요. 선영은 놀랐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다니. 요즘은 말씀을 거의 안 하셨는데.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았어요. 그날 이후 선영은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안전만이 아니라는 것을. 관심과 대화, 그리고 존중이었다. 며칠 후 화원주인 송민재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선영 씨, 할머니랑 우리 가게 오세요. 할머니한테 꽃꽂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꽃꽂이요? 네. 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가게 앞에서 꽃을 오래 보시길래. 선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화원에 갔다. 민재는 간단한 꽃꽂이 재료들을 준비했다. 장미 몇 송이,
작은 화병, 가위. 할머니, 이 꽃을 여기에 꽂아보세요. 한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장미를 집으셨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지만 조심스럽게 화병에 꽂으셨다. 민재가 옆에서 도와드렸다. 잘하시네요. 예쁘죠? 할머니가 완성된 꽃꽂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다. 서점 주인 이수정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 선영 씨, 할머니랑 서점에 자주 오세요. 제가 그림책 읽어드릴게요. 선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 어머니를 모시고 서점에 갔다. 수정은 어린이 그림책들을 읽어드렸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귀 기울이셨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를 지으셨다. 수정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렸다. 할머니, 이 이야기 좋아하세요? 응,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정은 기뻤다. 할머니가 반응하신다는 것, 즐거워하신다는 것. 미용실 원장 최혜진은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할머니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할머니, 오늘은 파마를 조금 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신기해하셨다. 혜진은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드라이했다. 할머니, 예뻐요. 내가? 네. 정말 예뻐요. 할머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선영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오랜만에 찍는 어머니의 환한 사진이었다. 떡집 박민호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떡들을 특별히 만들었다. 선영 씨, 할머니가 인절미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소화가 잘 되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돈을. 됐어요. 그냥 드세요. 할머니 드시는 거 보면 제가 기분 좋아요. 이렇게 동네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단순히 할머니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꽃꽂이, 그림책, 미용, 맛있는 떡, 작은 것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박선영도 변했다. 예전처럼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여유를 느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다. 선영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사장님, 엄마랑 산책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들이었다. 어색함도 눈치봄도 없었다. 그저 이웃끼리의 따뜻한 인사들. 어느 날 공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다. 김철수가 제안한 것이었다.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동네 축제처럼. 사람들이 모였다. 구멍가게, 슈퍼, 약국, 편의점, 철물점, 세탁소, 떡집, 빵집, 화원, 서점, 미용실. 모두가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다. 한순덕 할머니와 박선영도 참석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할머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음식을 드셨다. 표정이 환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김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동네가 참 좋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박수쳤다. 할머니도 손뼉을 치셨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한순덕 할머니와 각선영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거든요. 선영은 놀라서 김철수를 보았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우리 동네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선영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사람들이 다시 박수쳤다. 선영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 막혔다. 눈물이 흘렀다. 슈퍼주인 김영자가 가가와 선영의 어깨를 안았다. 울지 마요. 우리 동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선영은 영자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의 눈물이었다. 해가 지고 공원에 조명이 켜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다.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하고. 한순덕 할머니는 그 가운데 앉아 모두를 바라보셨다. 선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보았다. 눈빛이 맑았다. 잠시, 아주 잠시 또렷해지는 순간이었다. 행복해, 고마워. 선영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어머니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순간이.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공원은 따뜻했다. 사람들의 온기로, 마음으로. 몇 주가 흘렀다. 동네는 여전히 따뜻했고 한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 항상 함께 있었다. 박선영은 어느 날 저녁 김철수의 구멍가게를 찾았다.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철수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철수 씨, 응?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들어와요. 철수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의자를 내주었다. 선영은 앉았고 철수도 마주 앉았다. 뭔가 고민이 있어요? 선영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철수는 기다려주었다. 재촉하지 않았다. 철수 씨, 사실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철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3년 동안 혼자 돌봤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엄마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엄마를 찾아 헤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제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이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이러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가 동생이랑 싸웠어요. 전화로. 동생은 부산에서 식당 한다고 바쁘다고 했어요. 오빠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나만 남았어요. 힘들었겠어요. 철수의 조용한 말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몇 군데 상담도 받았어요. 비용도 계산해봤고. 근데 선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낯선 곳에 엄마를 두고 오는 게 엄마는 저도 못 알아보시는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서워하실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 나쁜 딸이죠. 엄마를 버리려고 했으니까.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가져다 주었다. 선영 씨, 나쁜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를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 씨도 사람이잖아요.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돌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고 선영 씨가 3년을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선영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보았다. 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치매셨어요. 선영은 놀라 철수를 보았다. 어머니가 혼자 돌보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도와드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어머니가 대부분 하셨죠. 철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못 도와드렸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래서 제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봐드리고 어머니 대신 산책도 시켜드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철수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선영 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철수 씨, 정말 감사해요. 철수 씨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덕분이죠. 다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선영은 한참 울었다. 철수는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다. 가끔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선영이 말했다. 철수 씨,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요? 엄마를 돌보는 게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철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서는 못해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선영도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엄마 병은 나아지지 않을 거고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함께 있으니까. 철수는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가 있어요. 계속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는 눈빛으로. 선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버리려고 생각했던 거. 어머니는 선영을 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엄마랑 함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선영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다. 여전히 따뜻했다. 선영은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함께 있어요.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지만 분명한 애정이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아. 희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선명한 사랑이었다. 선영은 더 세게 어머니를 안았다. 그날 밤 선영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어머니가 사라지는 꿈, 어머니를 찾지 못하는 꿈, 혼자 남겨지는 꿈. 그런 꿈들이 없었다. 대신 꿈속에서 선영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김철수, 김영자, 이동욱 할아버지, 정민수 모두가 함께. 햇살이 따뜻했다. 선영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겨울이 깊어졌다. 날씨는 추웠지만 동네는 따뜻했다. 한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동네 어디든 안전했으니까. 어느 추운 오후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동욱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다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 추운데 여기 왜 계세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눈이 예쁘구나. 그러게요. 근데 감기 걸리겠어요. 제 오두막으로 가요. 이동욱 할아버지는 공원 구석에 작은 관리실이 있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갔다. 난로가 있어 따뜻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난로 앞에 앉아 손을 녹였다. 이동욱 할아버지는 보리차를 끓여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하셨다. 선생님, 했어. 선생님이셨구나. 뭘 가르치셨어요? 국어. 아이들. 가르쳤지. 이동욱 할아버지는 놀랐다. 할머니가 선생님이셨다니.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 훌륭하셨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겠네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응. 아이들. 좋았어. 선생님이 그리우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욱 할아버지는 박선영에게 연락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선영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난로 앞에 앉아 계셨다. 이동욱 할아버지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선생님이셨대요, 어머니. 네. 40년 동안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제자들이 많이 그리워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치매 걸리신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제자들도, 동료들도. 선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이동욱 할아버지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 과거를 찾아드리면 어떨까요? 과거를요? 네. 할머니가 선생님이셨던 시절의 기억들, 제자들, 학교, 그런 것들. 선영은 눈이 커졌다. 어떻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서울중앙중학교요. 30년 전에 정년퇴직하셨어요. 며칠 후 이동욱 할아버지가 선영에게 연락했다. 선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동욱 할아버지는 중앙중학교에 연락했다. 한순덕 선생님의 제자들을 찾았다. 학교 동문회를 통해 몇몇 제자들의 연락처를 받았다. 제자분들이 할머니를 뵙고 싶대요. 선영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네. 다들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계셨대요. 일주일 후 작은 만남이 주선됐다. 구멍가게 뒤편 공터에서 김철수가 장소를 제공했다. 4명의 중년 남녀가 왔다. 모두 50대였다. 한순덕 선생님의 제자들이었다. 선생님,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상관없었다. 선생님, 저 김영호예요. 2학년 3반이었어요. 저는 박미선이에요. 선생님, 담임반이었죠. 저는 이준호예요.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시 이야기,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 문법, 진로 상담을 해주신 것.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작가가 됐어요. 김영호가 말했다. 선생님이 제 글을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게 용기가 됐어요. 박미선도 이야기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을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제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뵀다. 때로는 옛날 사진을 가져왔고, 때로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을 가져왔다.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윤동주 시예요. 김영호가 시집을 펼쳤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가 시를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희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시를 따라 읊으셨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시를 기억하세요. 김영호도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은 이 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수업 때마다 읊어주셨죠. 이런 순간들이 쌓였다. 할머니의 과거가 조금씩 돌아왔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철수, 김영자, 이동욱 할아버지, 정민수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러게요. 평생 교육에 헌신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은 할머니를 더욱 존중하게 됐다. 단순히 도와야 할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으로. 어느 날 박미선 선생이 제안했다. 우리가 할머니를 위한 작은 기념식을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교직 생활을 기리는 좋은 생각이에요. 다들 동의했다. 일주일 후 공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제자들이 준비했고 동네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순덕 선생님, 40년간의 교직 생활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호가 준비한 감사패를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아 들으셨다.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기쁜 표정이셨다. 제자들이 준비한 영상이 틀어졌다.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 제자들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들이 흘러나왔다.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낸 메시지였다. 모두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선영은 울면서 영상을 봤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셨는지.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다. 모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선영이 물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행복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생각했다. 동네가 만든 기적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따뜻함에 대해. 어머니는 치매였다.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었다. 어머니의 과거를, 공헌을, 존재 자체를.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서로를 기억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공원에 꽃들이 피어났다. 한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동네가 할머니의 확장된 집이었다. 박선영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가셔도 어디선가 누군가 함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실제로 그랬다. 어느 봄날 선영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작은 강의실이 있었다. 센터 직원이 제안했던 것이었다. 선영 씨, 치매 돌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선영 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선영은 망설였다. 자신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직도 배우는 중인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분들이 함께 할 거예요. 김철수가 격려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만들면 되죠. 결국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함께 돌보기 치매 환자와 공존하는 법.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전에 열렸다. 첫 강의 날 20여 명이 모였다.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왔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3년 동안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 혼란, 지침, 좌절,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한계를 느꼈던 것, 요양원을 알아봤던 것. 제일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들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이 동네가 저를 구해줬어요. 선영이 김철수를 보며 말했다.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확산됐어요. 이웃들이 함께 어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김철수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를 보면 연락하자는 것. 함께 지켜보자는 것. 슈퍼주인 김영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자꾸 신경 써야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약국 김 사장도 말했다. 돌봄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해야 해요. 공원 청소부 이동욱 할아버지는 실질적인 조언을 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 전체가 안전한 공간이 되면 환자분도 가족도 편해져요. 강의는 대화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어려움.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남편도 치매예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선영이 손을 잡아주었다. 이웃에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의 후에 참가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됐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고 격려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 남성이 김철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이웃 한 명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시작하세요. 프로그램은 계속됐다. 매번 다른 주제로 치매에 의해 의사소통 방법, 돌봄자의 자기 관리, 지역 자원 활용, 특별 강사도 초청됐다. 치매 전문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경험 나누기였다. 실제 돌봄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그 안에 진짜 지혜가 있었다. 우리 엄마는 노래를 좋아하세요. 옛날 노래를 틀어주면 같이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산책을 좋아하셔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걸어요.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보면 웃으세요. 비록 누군지는 모르셔도 작은 팁들, 소소한 경험들. 하지만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몇 달 후 프로그램은 확대됐다. 다른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요청이 왔다. 선영과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도 가서 경험을 나눴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요. 선영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좋은 이야기는 퍼지게 돼 있어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 선영은 지역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저희가 치매 돌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선영 씨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선영은 망설였다.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것. 하지만 김철수가 격려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촬영이 시작됐다. 한순덕 할머니의 일상, 선영의 돌봄, 동네 사람들의 도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 동네는 특별해요. 촬영 감독이 말했다. 사람들이 진짜로 서로를 돌봐요.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공감했고, 희망을 느꼈다. 우리 동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데. 문의가 쇄도했다. 선영과 동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답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찾아왔다. 저희가 치매 친화마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동네를 모델로 삼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우리가 모델이 된다고? 신기하네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결국 동의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마을이 생기길 바라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20개 지역이 참여했다. 선영과 동네 사람들은 멘토가 됐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선영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말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나타났다. 20개 지역 모두에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선영은 가끔 생각했다. 자신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치매가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을.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선영이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다. 하지만 선영의 손을 꼭 쥐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년이 흘렀다. 한순덕 할머니의 치매는 더 진행됐다. 이제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다. 걷는 것도 어려워지셨다. 박선영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동네를 다녔다. 하지만 동네는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할머니, 날씨 좋죠?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편의점 민수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김철수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가게 앞에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 선영 씨, 잠깐 쉬어가요. 감사해요. 철수 씨. 선영은 어머니를 철수의 가게 앞에 모셔두고 잠깐 숨을 돌렸다. 돌봄은 여전히 힘들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며 더 많은 관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했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었다. 제가 30분만 봐드릴게요. 선영 씨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 슈퍼주인 김영자가 제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죠. 선영은 결국 동의했다.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눈물이 났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영자가 조용히 나갔다. 고마워요. 영자 씨. 당연한 거죠. 우리 동네니까. 어느 날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었다.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는 서비스. 이제 전문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해요. 동네 병원 의사가 조언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선영은 처음에 망설였다. 어머니를 남에게 맡기는 게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도움을 받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요양보호사 최미숙이 왔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순덕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다. 할머니, 제가 씻겨드릴게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산책 나가요. 미숙은 단순히 신체 돌봄만 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숙 씨, 정말 감사해요. 제 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참 좋으세요. 순하시고. 선영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일주일에 3번, 몇 시간씩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혼자 쉬거나.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동네 활동이었다. 선영은
이제 치매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정기 강사가 됐다. 한 달에 2번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돌봄은 마라톤이에요. 선영이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오래 달려야 해요. 그러려면 자신을 돌봐야 해요. 어떻게요? 한 참가자가 물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 서비스도 이용하고, 이웃에게도 부탁하고, 가족에게도 말하세요. 선영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치매 환자 남편을 돌봐요.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선영은 그 여성을 꼭 안아주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포옹이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공원에 단풍이 들었다. 선영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을 산책했다. 엄마, 단풍 예쁘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눈은 단풍을 보고 있었다. 선영은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이동욱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선영 씨,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할아버지.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가을이 참 아름답네요. 이동욱 할아버지는 옆 벤치에 앉았다. 셋은 조용히 단풍을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선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선영 씨, 조심해서 가요. 할머니, 내일 봐요. 따뜻한 인사들이었다. 선영은 이 동네가 정말 사랑스러웠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어머니는 금방 잠드셨다.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의 손에서 희미한 반응이 있었다. 살짝 손을 쥐는 것 같았다. 선영은 미소 지었다. 창밖을 보니 동네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구멍가게, 슈퍼, 약국, 편의점. 모든 가게에서 빛이 났다. 따뜻한 빛이었다. 선영은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별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 동네와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의 힘을 배웠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동네 모든 사람의 이야기였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 며칠 후 동네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다. 젊은 부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치매 초기 단계였다. 김철수가 제일 먼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구멍가게의 주인 김철수예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는 서로 돕고 살아요. 젊은 부부는 놀라며 고마워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미소 지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는 작은 모임이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마을이구나. 진짜 공동체구나. 치매 엄마는 여전히 매일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동네 전체가 엄마의 길이었으니까. 동네 전체가 엄마의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더 많은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희망적이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별들이 대답하듯 더 환하게 빛났다. 이 이야기는 치매 돌봄의 현실과 지역 공동체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진짜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입니다. 치매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하신가요?